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은 뭐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어, 이게 제가 뭐 공부 차원에서 이게 뭐 암기장 이런 것들도 만들었는데 이걸 보셔도 되고. 자, 첫 번째 판례가요. 이게 이제 공익사업의 이제 시행주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에의 이제 간접손실보상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보상의 이제 패턴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산권 보상이 하나 있고요. 재산권 보상. 두 번째는 이제 생활보상. 생활보상, 재산권 보상. 펜이 잘 안 쓰지네.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요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재산권 보상이라는 게 특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재산권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상은 이게 뭐냐면 이제 이주대책이라든지 주거이전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보상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간접손실보상 관련된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접손실보상에 관련된 이 내용은 그러면은 종전에는 요 간접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 기술적 손실. 이거를 보면은 이걸 뭐냐면은 이게 이제 소음, 진동, 수고갈, 전파장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리적 기술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는 이거를 이제 간접침해 이런 표현을 쓰고요. 침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 이거를 통상 우리가 이제 어업, 영업, 농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접보상. 그러니까 밑에 거를 우리가 이제 간접보상, 간접손실보상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은 간접손실보상에는 공익사업 시행지고 바뀌죠. 물리적 기손실이 있고 사회적 경제의 손실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간접침해라고 부르고 이게 간접손실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요 판례가 상당히 그 획기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고 밖에 간접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잠업사였죠. 잠업사에서 누에꼬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그 공익사업이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에꼬치 이런 사업들도 보면은 그 공익사업이 하다 보면 이제 소음 진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노정이 발생이 되냐면은 그 이런 이제 누에코치 이런 것들이 잠업사에서도 이제 이게 죽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0% 30% 이상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여지가 있죠. 공익사업이 있어 소음 진동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서 누에코치가 죽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간접침해라고 해서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잠업사인데 이거 뭐 그 소음 진동 때문에 누에코치 다 죽었는데 이거 뭐 민사소송으로 해라 그러면은 그 뭐 사업시행자한테 청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거를 보상을 받으면 될까라는 어떤 이제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건데, 종전에 이제 이걸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다가 이게 재판부에 가만히 보니까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피수용자 입장에서 봐도 이거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손실의 범위와 손실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네가 다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토지보상법의 79조의 2항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거 규정을 가지고 지금 보상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토지보상 79조 2항 우리 교재로만 한 20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보상에 관련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진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우리가 이거를 토지보상법 내지는 공익사업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보상법 제70조 규정, 79조 규정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그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그중에 이제 2항에서 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조 2항을 보면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자리에 가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피수용자는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억울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억울하신 분은. 그리고 그러면 이 보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규정에 보면 80조 1항에서 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한다. 1차적으로는 먼저 협의를 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국책 사업이거나, 그러니까 두 개 광역시가 걸쳐 있거나 또는 국책 사업이거나 이런 것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절차로 보면 사업 인정 받고 토지물 조서 작성 다시 이제 협의 진행하고,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범위를 딱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해서 사업 시행자와 피주용자의 어떤 그 손실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조서 작성해서 평가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수용 재개를 하는 거죠.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보상법제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복수 평가를 해서 수용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재개 신청을 보통 우리가 수용 재개 신청은 사업 시행자 위주로 하는데, 이런 이제 손실 보상금만의 재개라고 해서 이런 이제 간접 손실 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수용자도 재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서 복수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보상액을 책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용 재개가 나왔어요. 이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보통 뭐 서울시, 경기도 그러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기서 1차적인 수용 재개를 하고 가점수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하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보통 하는 기관인데, 이게 특별법상 이제 행정심판의 기관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국책사업이거나 두 개 광역시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러는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수용 재개라고 이의 재개도 하고 그런 특수한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우리 법령에 보면은 이제 불복하면 이제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요 판례 해석으로 보면, 요 판례가 2008도 둘둘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종전에 이제 그 201-23-210 판결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이제 그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개를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2018도 둘둘지 판결의 이제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공사 완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보상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경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완료로부터 1년이 경과해 버리면은 손실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법령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손해배상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 판례가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물리적 기술 손실을 통합적으로 해서 다 이렇게 손실로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해가지고 불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나는 이제 공사 완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이 손해배상 책임 기간,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거 간접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 항목이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 항목이 너 그거 보상 대상이 아니야라고 이제 관할토지 중에 제기하면, 그러면 수용 재결이 이제 처분성이 있으니까 다퉈봐야 사실은 처분의 공정력만 깨니까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관할토지 중에서 어떤 보상 항목이 아니다라고 수용 재결을 하면은 이에 대한 불복을 뭘로 한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건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행정법 같은 거 배우시면은 그에서 우리가 처분에 대한 공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항고 소송을 하고, 권리무관계에 대한 다툼을 우리가 당사자 소송을 하는데, 특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그런 아주 시중에서 보지 못한 그런 특수한 형태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내용으로, 아주 최근 판례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건데, 상당히 시중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주구박계 보상이 아주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일보한 판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보상 현장에서 특히 보상 갈등에 있어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간접 손실보상,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이 보상들은 상당히 갈등 문제가 많고 한데, 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이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게 좀 난해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앞으로도 드릴 거고, 특히 이제 수강 신청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학점 잘 주나 말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학점 폭격기입니다. 학점 잘 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특히 우리 타학과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여 명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걱정하시지 말고 재미나게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판례는 이제 규정이 애매하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매한 규정을 그걸 가지고 해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대법원 판례는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판례들이 굉장히 진일보한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일보한 판례들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진일보한 판례들이 많아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보상 현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팁을 드릴 수 있는, 그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현직 평가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는, 시험 내면 맨날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출제위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는 판례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현장 갈등, 보상 현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런 주택관리사 이런 부동산 관련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여기 우리 직능남체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많이 좀 따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따셔서 자격사가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자격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전문성이 쌓여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여기저기 이제 여러분들도 그 사회적인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 자격사라는 게 그 뭐 이게 따가지고 뭐 이게 나중에 필요할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부동산 라이센스는 이게 따두시면은 여러분들 좀 공부할 때가 좀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 중년의 나이가 갈수록 그렇죠. 나이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 이 전문 자격증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도 뭐 굉장히 있어야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보폭을 여러분이 넓히시는 데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라이센스를 꼭 좀 잘 취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졸업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선배 그룹 분들이 이제 스터디 모임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후배님들끼리 이렇게 연락도 많이 주고 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입생 분들은 지금 그게 안 돼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까 하면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맨날 과제 내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 안 만드는 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우리 제자들하고 안 만드는 게 제 평상시의 소신입니다. 네. 요새 비대면이다 보니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 계속 뭐 숙제 내주고 과제 내주고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나 봐야 되는데 단톡방으로 계속 보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웬만하면 저도 안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신입생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입생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번 우리 요거 강의 마치고 한번 교학팀에다가 문의를 해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그 우리 간접소리 보상 관련된 그런 판례까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